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염상훈 저자를 모시고 나의 첫 금리 공부라는 새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염상훈 작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염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염 작가 자기 개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오래간만에 나왔죠?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아마 한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워낙 게을러서. 네. 저는 염상훈이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채권 애널리스트로 7년 정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채권 영업, 채권 운용 이런 직들을 또 거치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른 이제 증권사에서 헤지펀드 매니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예전 2012년에 나왔던 책인 금리의 역습의 개정판인 나의 첫 금리 공부를 새롭게 써서 이 자리에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쓰신 거죠? 7년 만인 것 같습니다. 야,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 그 책 참 뭐랄까 이렇게 좀 내용은 약간 어려운 편이었는데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주변에 제가 참 추천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사실 목적은 되게 쉽게 쓰자 했는데 그래도 참 어렵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채권이 네. 좀 어렵게 느껴지나 봐요. 어제도 제가 이제 집에 와이프 마눌님하고 여러저러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5%에 있었던 게 3%가 돼서 거기에 듀레이션이 15, 16 정도 되니까 그것만 대충 보더라도 캐피탈 게인 그런 모기지 채권의 가격 상승으로만 30% 이상의 수익이 난 것 같아.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렵죠. 예, 우리 집에서 그 유튜브 방송을 같이 준비하는 스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맨날 그 여러 경제 이야기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보고서도 제가 소개하는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는 사이인데도 아니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 어떻게 그게 나지? 금리는 변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 주는 금리는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100원짜리 채권이 5원의 이자를 준다라는 그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닌데 100원에 발행됐던 채권의 가격이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잘 이해가 어려운가 봐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의 예금이랑 시장에서의 채권의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적 지식이 많다고 생각했던 저 와이프가 거기서 약간 헷갈리는 걸 보고서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해를 잘 하는 걸 보고서 그렇지 하고 내가 틀린 건 아니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뭐랄까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 이 측면에서 채권 공부를 사람들이 좀 해야 되는데 채권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고 또 채권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 그 기본 지식이랄까 기초 지식들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걸 새삼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사실 박사님 방금 하신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제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기지 채권 금리가 5%에서 움직이던 것이 3%까지 떨어졌을 때 그럼 이제 2%포인트 정도의 금리 하락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의 만기와 듀레이션을 감안해서 채권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를 말씀을 되게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 맞는 것 오늘 같아요. 그 방송 시청하시던 분들이 벌써 여기서 끊으실까 봐 그러니까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딴 걸로 넘어가고요. 네,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광고를 해야죠. 나의 첫 금리 공부.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제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나의 첫 금리 공부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고요. 또 헤드카피가 금리만 알아도 경제가 보인다. 상당히 좀 괜찮은 헤드카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책 자랑이랄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책의 목적은 사실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대학생들 그리고 이런 금융기관 아니면 금융 쪽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이제 내가 사회에 나와가지고 내 돈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불려볼까? 네,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 및 사회 중년생들 그래서 자산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움직이려는 이런 분들에게 주식책 엄청 많고요. 부동산 책 엄청 많고요. 네, 경제 주식책, 관련된 책, 부동산 책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경제 관련된 책 박사님 때문에 조금 생긴 것 같고요. 그런데 금리책 진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그 이전의 책인 금리 역습을 쓸 때도 사실 그런 마인드였습니다. 워낙 금리책이 없으니까 막 금리를 가지고 경제를 예측한다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었고 그냥 금리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왜 경제에서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책이어서
그 책을 예전에 썼었고 이제 시간이 많이 7년이나 지나면서 사실 내용적으로도 이제 좀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제가 또 7년 동안 살면서 더 말하고 싶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다시 한번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로 이렇게 보강하게 되나요? 옛날 책을 가지신 분들이 물론 적겠지만 매우 적죠. 네. 그렇지만 일단 뭐 7년 만에 책이 나왔으니까 네. 어떤 부분을 주로 보강했다 뭐 이렇게 자랑하실 거 있으시면 조금 더 해주시죠. 그냥 아예 뭐 어차피 녹음 중에 또 나오게 될 얘기긴 하지만 제가 포인트를 두고 싶었던 얘기는 몇 가지 부분이 조금 더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이런 논란이 과연 의미가 있는 논란이냐 그리고 디플레이션 맞냐 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제가 또 워낙 물가 쪽에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외환 쪽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었어요. 인상적이었어요. 금리와 연계가 안 되면 사실 생각하기 되게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뭐 특히 외환 보유고 같은 부분들 그리고 예전에 뭐 IMF의 결정 같은 거 우리 97년도에 그런 것들이 맞았느냐 외환 보유고가 많다는 건 자랑거리가 맞느냐 중국의 현재 움직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물가와 외환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다시 한번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꼭 읽어야 될 같은 그런 책 아닌가요?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번 책에 또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이 많이 들어간 책 같아요. 보니까. 네, 뭐 저는 열심히 쓴다고 썼는데 사실 7년 만에 개정판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저의 게으름을 상당히 증명하는 거긴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게으른 시간만큼 조금 더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원체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걸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회사를 도대체 몇 번 옮겼어? 5번째 회사가 됐더라고요. 예. 뭐 근데 저한테는 이길 수 없죠. 그렇죠. 예, 제가 얼마 전에 다녔던 키움증권이 저 직장 커리어에서 11번째 직장이었으니까요. 아직 전 반도 안 옮긴 거죠, 그러니까. 화이팅! 예, 재미없는 개그는 요 정도에서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서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네. 뭐 지금 채권 애널리스트는 아니시지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상당히 신뢰받는 채권 애널리스트로서 명망이 크셨고 또 더 나가서 채권 시장에서 그 브로커를 영업을 하셨잖아요. 네, 영업됐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운용까지 하시는. 네. 근데 보면 거의 뭐 이제 그 분석에서 거래 그리고 운용까지를 다 해본 사람이니까 시장 참가자들 중에 어떤 누구보다 채권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밝다고 저는 볼 수 있겠는데 일단 한국은행이 최근 들어서서 금리를 인하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뭐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10월 달이군요. 10월 달에 인하할 거다라는 거는 시장이 거의 확신하고 있는 컨센서스여서 이 부분은 예상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조금 더 장기적으로만 말씀드려볼게요. 어차피 이번에 인하하고 나면은 이제 기준금리가 1.25가 되게 됩니다. 약간은 애매한 숫자죠. 뭐 1.0도 지난번 아니고. 네. 저점이 1.25 아니었나요? 네, 지난번 저점, 한국의 저점이죠. 역사적 저점이기도 하고요. 1.25까지였는데 이번에 그 역사적 저점을 다시 한번 터치하게 됩니다. 근데 숫자 자체가 애매하고 뭐 그 이후에 그럼 1.0까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뭐 유가 쪽에서 굉장한 급등 사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외부 요인이 없다면 한국 자체적인 힘만으로는 물가가 오르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정부는 다시 올라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 그러니까 물가 안정 목표치인 2%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구조가 돼버린 거는 거의 확실해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올라와봤자 1% 정도까지 밖에 못 올라올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앞으로의 금리도 그냥 이번에 인하하고 났을 때 현 수준 유지 혹은 또 추가적인 경제가 더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인하, 이 방향을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두 가지 그 방향만 놓고 예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상은 어렵다. 인상 자체는 아무리 경제가 조금 혹시나 뭐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고 이래서 조금 괜찮아지는 모습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쪽에서 전혀 어떤 사인을 주지 못할 겁니다. 최소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려면은 가장 중요한 명분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물가는 가만히 있는데 경제만 좋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물가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은 상승률이 너무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 그냥 돌발 질문을 하자면 참고로 염상원 애널리스트 또는 염상원 저자를 모시기 앞서서
제가 미리 질문을 뽑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말 청산유수 지금 제가 지금까지 모셨던 분들 중에 제일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 여쭤볼게요. 물가 안정 목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은 물가가 1번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중앙은행의 일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부의 1번 목표는 경제 성장이 1번 목표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정책 당국의 수장이라고 하면요. 그러나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가 안정돼야 됩니다. 경제는 오히려 항상 그 뒷부분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은행이 물가가 안정돼야 되는데 자신들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하, 예. 어떤 상태가 안정된 상태야? 물가가 하나도 안 올라야 돼? 아니면 매년 조금씩 떨어져야 돼? 아니면 적절하게 올라야 돼? 이거는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또 그 뭐 예를 들면 개도국이면은 좀 더 빠른 성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매년 5%, 10%씩 성장한 나라면은 필연적으로 물가가 좀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근데 한국처럼 이미 성장이 많이 안정되고 정체가 되기 시작한 나라들은 물가 안정 목표치 자체도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나라도 물가 안정 목표치를 0% 혹은 그 이하를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매우 위험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국이 가장 현재 원하고 있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물가 안정 목표는 연간 2%의 상승 수준입니다. 그래서 매년 2%에서 위아래로 1%포인트씩, 그러니까 총 1에서 3%의 연간 상승률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하자라는 게 한국은행의 목표입니다. 근데 현재는 그 수준에서 많이 아래로 벗어나 있는 상태죠. 지난 9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0.4를 기록했죠. 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사람들 상당수는 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 집값이 일단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물가가 마이너스가 아닌 상태입니다.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물가가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4. 이 마이너스 0.4라는 거는 이 시점에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0.4%포인트만큼 물가가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왜 체감 물가는 계속 오른 것 같고 특히 뭐 저희들 예를 들어서 택시 요금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큰 폭 그렇죠. 인상이 있었고 또 자주 가는 식당만 하더라도 식당이 제일 인하하는 건 한 번도 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최저임금 또 그렇죠. 계속 인상했죠. 이런 우리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왜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0.4%다라는 거에 이렇게 우리가 충격받아야 되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일단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측정 방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측정 자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측정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TB 지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저 밑에 깔려가지고 안 보입니다. 저 얘기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전 과거부터 해가지고 쭉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는데 TB 지수는 어마어마하게 하락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TV 가격은 잘 생각해보면 매번 100만 원이에요. 항상 1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TV는 항상 어떻게 나오나요? 더 커지고요. 더 얇아지고요. 더 화질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그 물가에서 들어오는 TV 가격은 매년 100만 원으로 똑같을지라도 그 TV의 가치는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TV의 기술 혁신 부분, 기술 상승 부분, 가치 증가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TV 가격이 100만 원이어도 물가에 들어가는 TV 가격은 더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물가 지수 안에 있는 TV 지수는 매년 폭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품질의 개선을 반영한 제대로 된 물가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현재 물가 지수의 측정은 어떻게 보면 물가가 이미 하락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동결된 것처럼 반영하는 면이 있으니까 이거 되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같고요. 네. 또 이야기해 주시죠. 한 가지를 더 볼게요. 이거는 자동차 가격입니다. 보시면은 물가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자동차 가격은 또 안 오르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TV랑 비슷하죠. TV는 물가 가격이 계속 물가 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TV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걸로 나왔고 자동차 가격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매년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몇백만 원씩 계속 올라가죠. 옵션을 또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차에 에어백 없었거든요. 에어백이 뭡니까? 네. 그 창문도 그렇죠. 손으로 돌려서 손으로 돌렸죠. 막 ABS 이런 거 없었고요. 그런 게 붙으면서 그거에 대한 가치 상승분을 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예를 들면 휴대폰 요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금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과거에 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량은 요금이 2배 오를 때 데이터 사용량은 뭐 몇만 배씩 늘어났습니다. 우리 정부 동영상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 물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측정 방법 자체가 맞냐 안 맞냐는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현재 측정 방법 하에서는 물가가 가만히 있어도 하락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결국 경제 내에 네. 자동차나 텔레비전 같은 이런 걸 만드는 공업 제품 쪽의 물가가 사실상 생산성 향상 또는 치열한 경쟁 때문에 아무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다라고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측정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업 제품 같은 게 많으면은 기술은 계속 혁신하기 때문에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실생활에서 더 많이 쓰고 있는 돈을 물가의 가중치를 높여줘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우리의 의식주 중에서 바로 주가 되는 거죠. 집. 전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서 집이 차지하는 부분은 박사님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낮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5% 되던데.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는 우리나라는 전세와 월세만 들어가고요. 미국은 렌트와 세일즈, 그러니까 월세와 매매가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매매가는 물가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차이가 그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나라 집값은 물론 이제 일부 지역 집값은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집값이라든가 특히 그 가중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 네. 서울의 집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 이상 오른 네. 또는 심지어 지난 3년간 2배 이상 오른 지역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평균 내면은 별로 안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실 수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사님 말씀 중에 가중치. 물가도 만약에 집값을 넣어놓으면은 가중치라는 걸 둘 거고요. 당연히 서울의 집값이 전체 우리나라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서울 집값 가중치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럼 아마 현재 우리나라 물가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물가를 만드는 기준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표준은 있습니다만 그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여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였나요? 대학 등록금 30% 정도 장학금 준 적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소비자들 국민들이 부담하는 장학금의 양은 그 대학 등록금의 양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장학금으로 인하여. 이거를 물가에 반영시키냐 안 반영시키냐는 그건 국가의 재량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영을 했죠. 이렇게 과거에는 한국이 물가가 올라가는 게 두려웠던 나라였기 때문에 물가 상승 요인이 생길 만한 것들은 물가 통계에서 대부분 다 제외하거나 비중을 축소시켰어요. 집값도 마찬가지죠. 현재는 그게 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제가 있습니다. 생각 못했던 포인트가 참 많네요. 저도 나름 물가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염상훈 작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잊어버리고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물가가 오르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 일단 전세는 다 집 사러 가는데 전세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 여건인 것 같고 전세 가격 폭발적으로 상승하려면 금리가 폭발적으로 내려가면 가능하겠죠. 그건 더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더 나가서 최근 불황 때문에 반도체 불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제품 가격이 급락하고 그런 게 집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TV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각종 가전제품 또 최근엔 자동차 안에 거대한 컴퓨터처럼 변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품 가격들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측정의 문제든 아무튼 또는 지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가중치 문제든 간에 아무튼 오르기는 지금 좀 어렵다라는 말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가 디플레이션이냐 라는 거는 또 되게 다른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디플레이션 아니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순댓국 가격은 계속 오르니까요. 여기서 잠깐 네. 그건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일본 이야기를 하면서 디플레이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걸 약속드리며 오늘은 시간이 벌써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염상훈 작가를 모시고 책 나의 첫 금리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염상훈 작가를 모실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